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서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이야? 야, 박윤정 단무지. 미저리를 구한 여인에게 바칩니다. 미저리를 구한 여인에게 바칩니다. 지금 많이 줄였어요. 지금 많이 줄여서 팀이 총 축구가 하나, 둘, 셋. 네, 축구는 세 팀밖에 안 되고요. 축구만 셋? 어머. 야구는 두 팀, 농구 두 팀. 적죠, 되게. 이게 무슨 일이야? 더 많을 때는 많을 때는 한 두세 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스케줄이 없는 날은 무조건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주일 없으면 일주일 운동. 1박 2일 동안 다섯 팀을 나가서 운동을 했던 적도 있어요. 1박 2일 동안. 새벽에 조기축구, 아이고. 야구를 하고 아우. 끝나고 저녁에 야간 축구. 네, 이렇게 세 탕을 뛰고 그 다음 날 오전에 또 축구를 가고 저녁에 농구를 가고 그래서 드라마 찍다가 텀이 한 5시간 있으면 저는 운동하러 갔다 와요. 몸이? 지우고 빨리 샤워하고 또 헤어 메이크업 빨리 다시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촬영하는 적도 많아요, 솔직히. 그러겠네. 건강하시겠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날라다녔어요. 점프도 미친 듯이 하고 막 달리기도 미친 듯이 하고 했는데 30대 후반부터는 뭐 어떤 동작을 해도 아픈 거예요. 뭐 무릎을 못 꿇어요.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질 못해요. 이 힘으로 지금. 뭐 선반에 있는 이걸 꺼내야 되는데 이건 좀 심각한 거 이렇게 아닐까? 뻗었다가 비명 지르면서 이렇게 쓰러진 적도 있고 운동할 때만큼 좀 잊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어깨가 너무 아픈데도 참고 해요, 그냥. 아니 뭐 심각한데? 너무 심각하다. 그래요? 운동이야 뭐 물론 몸에 좋은 건데요. 인대 이식 하셨어요? 아니요, 그때 하면 운동을 못 하니까 그 당연히 기간 하면 안 동안에. 되죠. 회복되는 그 몇 주 못하는 거? 아니요, 몇 주가 아니라 거의 한 두 달? 두 달? 팔 주잖아요. 두 달이면 8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뭐 아이고, 내가 귀여워.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냥 아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안 하면 미쳐버리겠어요. 운동을 안 하면. 네. 근데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니까 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수록 많이 하죠. 그리고 즐겁고. 그런데 몸이 아파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약간 운동 중독증이 있다고 표현들을 하죠. 운동 중독증이 있다고 표현들을 하죠. 내가 운동 중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저는 자다가 깼을 때 아침에 깼을 때 몸이 안 아프고 피로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라고? 아침에요? 아침에요? 아니면 아니요. 자다 깼을 지금 내가 잘못 들었네.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인데? 아니 원래 아침엔 자고 일어나면 깨우네요. 깨우나고 아니, 그러니까 안 아파야지. 그 개운함 말고 뼈마디가 쑤시고 근육통에 있고 이런 기분이 없으면 막 내가 어제 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죄책감부터 해서 네, 막 운동 중독증 맞네. 맞는 것 같아. 이게 운동 중독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유도 있겠죠, 선생님? 그럼요. 운동을 하면 일단 대뇌에서는 엔돌핀하고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되게 즐거워요. 근데 이제 도파민 리워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도파민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다시 안정된 상태로 하기 위한 레인스 오피오이드가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렇게 싹 베이면 처음에 이렇게 아프죠, 이러잖아요. 네. 조금 지나면 조금 그 통증이 가라앉아요. 이게 그 상황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오피움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을 해서 또 도파민을 올리고 도파민이 쫙 나오면 다시 레인스 오피오이드가 나오고 그럼 다시 안정화가 되면 다시 레인스 오피오이드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올려야 되니까 또 다시 과격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도파민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 게 우리 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뭔가 중독과 관련되는 것들은 이러한 도파민 리워드 시스템하고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약간 중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몸 상태가 네, 어떠십니까? 부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상을 말하면 너무 솔직히 좀 많은데 오른쪽 어깨에 인대 나갔고. 왼쪽 어깨도 인대가 나가고 그리고 갈비뼈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리고 허리랑 목 네, 그 공중에 떨어져가지고 어휴,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쳤었고 왼쪽 오른쪽 양쪽 무릎 다 반월판은 다 파열돼 있고요. 아이고. 근데 반월판은 조금 버틸만 하잖아요, 사실. 그죠? 반월판. 그거 되게 아픈데, 그렇죠? 네, 굉장히 아파요. 반월판. 이게 무슨 일이야? 유일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른쪽 발목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그 왼쪽 발목은요? 부러진 적도 두 번 부러졌고. 네. 운동 예능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그럼 부상 이런 거는 뭐 어떻게 관리했어요? 형돈 형이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 할 때는 그때 허리가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허리가 무너진다는 거는 앉지도 눕지도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어떤 자세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아유, 많이 아프셨군요. 네. 저랑 방송할 때요? 네. 아 그때 근데 운동을 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아유, 전혀 네. 몰라요. 이게 뭡니까? 바로 나타났었어요.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신다는 네, 거죠? 주사도 맞고 너무 안 좋은 게 그 뼈가 녹을 수도 있고 그 안 맞는 게 최고 좋다고 하더라고. 무조건 줄여 나가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래서 좀 양을 좀 나눠서 맞았던 것 같아요. 양을 나눠 맞으면 괜찮나요? 뭐 몸에 들어가는 총량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나눠 맞든 뭐 조삼모사죠. 아 맞네. 그래서 저 그때 할 진짜 때는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로. 제가 근데 이게 중독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 단계별로? 단계별로 있잖아요. 네, 있죠. 이거 이제 3가지로 나눠요. 운동 중독은 주의하세요라는 주의 상태. 그다음에 여기 약간 경계선에 들어갔습니다는 경계. 그다음에 심각하네요 하는 심각한 이 단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의 단계는 운동만 즐겁고 다른 일은 크게 감흥이 없는 상태. 이것도 주의 정도밖에 안 해요? 네네. 그렇게 막 운동만큼 즐겁지 않아. 이 정도 상태. 그다음에 이제 경계 단계는요. 체력이 바닥이 날 때까지 운동을 하는 상태예요. 체력이 바닥이 날 때 헉헉거리고 운동을 해요. 심각 단계는 운동을 하다가 다쳐. 또는 병이 생겨도 운동을 그만둘 수 없는 상태. 이건 진짜 심각하다. 지석 씨 본인은 좀 어떤 단계인 것 같으세요? 경계와 심각 사이 아닐까요? 저는 경계와 심각. 근데 이쪽 팔이 다쳤는데 이쪽으로 한다는 거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근데 버틸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버틸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네. 버틸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 버틸 수 있다. 네. 버틸 수 있다. 네. 버틸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네.
제가 정말 너무 심각했다면은 제가 안 하지 않았을까. 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지석 씨가 스스로 제가 버틸 수 있는 때까지 버텨요. 이 버티는 이 기준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느끼는 기준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물어볼래. 결혼하셨잖아요, 오빠. 네. 네. 아내분의 마음이 어떠실지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네. 걱정하죠. 걱정하는데 아, 혹시 아내분이 자세히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다쳤을 때는 발목 심하게 접질려서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어요. 이대로 집에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방기부스로 풀릴 수 있는 방기부스로 해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최대한 풀고 풀고 입 꽉 깨물고 참고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못 가게 말릴까봐 지금 얘기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 아내는 이길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적당히 다친 거는 어느 정도 다친 게 적당히 다친 거예요? 갈비뼈 금이 가서 갈비뼈 금 가면은 숨 못 쉬어요. 숨 못 기침할 쉬고, 때도 기침하거나 웃을 때 아픈데 대신에 이거는 어떤 약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약인데 이거는 최대한 안 걸릴 수 있는. 네. 아내분한테 걸리지 않는. 그럼요. 지금 지석 씨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한테 참 이 얘기하기가 좀 제가 망설여지는데 운동 중독 중에서 이 심각 단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넘어서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모든 중독은요. 일단 금단 증상이 있어요. 일단 운동을 딱 안 해. 그러면 대개 한 24시간에서 36시간, 하루 내지 하루 반이 되면요. 불안해져. 그리고 현재 운동을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막 죄책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기 혐오. 내가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있다니. 막. 그리고 또 운동 중독 상태가 되면요.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운동이 최우선이야. 가장 최우선에 둔다면 일종의 사회생활이라든가 인간관계에도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중독이 이미 되면요. 점점점 내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본인이 한계를 인지 잘 못하죠.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근육이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장을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다 제가 겪었던 일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이 얘기는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자기 파괴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파괴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즐겁다고 하는 운동이지만 이걸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자기 학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마치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고 싶어갖고 막 안달이 난 사람처럼 운동을 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쉬는 자기는 뭔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내 자신은 굉장히 의미도 없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막 가치도 없고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본인을 괴롭히고 싶어서 막 안달난 사람 같은 느낌.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도를 넘는다. 건강에 해가 될 정도인 면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석 씨한테는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석 씨한테 운동은 어떤 의미인가. 네. 원래 운동을 하셨잖아요, 육상. 네. 네.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 육상 선수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원래 육상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원래 제가 축구부, 농구부 있는 전문 운동 팀에서 스카웃이 왔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전문적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네. 왜 고등학교 때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래도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을 그 택시에 치였는데 네. 그래서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고 병원과 저희 학교 뭐 감독님하고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였고 운동 선수로서는 네, 생활하기 조금 힘들겠다라는 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청천벽력이었겠네요. 네네. 네. 그게 뭐 모든 사람이 자기 몸이 어딘가 부상을 입고 이전에 비해서는 어떤 운동 능력이나 생활에서 이렇게 몸을 쓰는 것이 예전만 못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상실감이 오거든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죠? 청천벽력에. 네. 네, 그쵸. 그때는 막 왜냐면 저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네. 달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육상이 아니면 뭐 대학 진로라든지 제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네, 그런 전문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좀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워서 지금 기억으로는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운동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네. 그리고 네. 부모님도 미웠고 그때는 부모님이 좀 원망스러웠어요. 사고는 내가 당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옛날 일을 이렇게 회상하시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이면 어리죠. 그죠? 어린데 그 당시에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통사고로 그 건강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뒤에 꿈, 미래, 세워놨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물거품처럼 그렇죠.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울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쏠리죠. 그러니까 뭐 그냥 부모님이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막 부모님이 너무 밉고 세상이 다 밉고.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운동만 하시던 분이 어떻게 해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그 사고가 나고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네, 그런 판정을 받고 아 나는 돈을 빨리 열심히 벌어야지 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큰 마트에서 이 카트를 모아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고등학생 치고 운동도 했고 등치도 좋고 막 하니까 주차원에서 저한테 스카웃 아닌 뭐 이런 제의가 왔어요. 네, 그래서 백화점 입구에서 그 여자분 도우미랑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때 막 카우보이 모자 쓰고 롱코트 입고 막 이렇게 막 수신해주고 네. 그런 걸로 제의가 와가지고 그걸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연예 기획사 어떤 분인데 그분을 따라서 그 사무실에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정말 유명하신 탑 스타분들이 그 사무실에 계셔가지고 진짜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괜찮아요? 입구에서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뵌 분이 그때 윤소나 씨. 네. 99년, 2000년도
그때 윤선아 씨를 봤고 그 대표님 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원빈 형이 대표님하고 그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장동건 선배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바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엄청 큰 기획사네요. 네,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길거리 캐스팅이네요. 근데 이 일을 좀 원래 하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그 일이 좀 적성에 맞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 적성에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조금은 힘들고 아직도 나는 이쪽으로는 좀 재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처음에 그 캐스팅을 받고 운이 좋게 또 바로 1년 만에 어떤 드라마에 들어가게 되고 광고를 찍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저는 혼만 나는 거예요. 네, 계속 혼만 나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혼나고 이러니까 더 재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더 솔직히 그때는 하기도 싫었고. 네. 봄이라고? 왜? 아니야. 하필 이름이. 윤지 씨랑 제 처음 주인공, 첫 주인공 할 때 드라마를 윤지 씨랑 같이 했거든요. 정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윤지 씨보다 정말 5배는 더 노력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도 저는 기초도 없고 이런 여유가 없으니까 정말 많이 NG도 내고 정말 막 혼나고 이러면서 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를 더 애틋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뭔가 그게 지금 오빠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주인공 씬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여기 가서 회사도 찍어야 되지, 여주인공이랑 또 러브라인도 가야 되지, 여기저기 막 너무 씬이 많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우리 윤지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좀 더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이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왜 사람이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빠진 상태로 주인공을 맡아버리니까 부담은 되고 그럼 또 NG 나면 또 혼나고 아마 이런 생활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막 또래도 아니고 진짜 지금 막 한결 같은 선배님들, 왜냐면 저희 엄마로 나오시는 분, 아빠로 나오시는 분, 상대방의 엄마, 아버지 막 너무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다 이제 오빠만 보고 있는 거지. 오빠 대사가 오케이가 나야 그 다음 대사를 하시는. 오, 부담스러워. 친구 선생님, 윤여정 선생님, 한진희 선생님, 김용옥 선생님 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루어지니까 계속. 네. 그 저는 그것 모든 압박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렇겠죠. 그래서 촬영 가는 날, 세트 촬영하는 날 샤워를 하다가 한 번은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때. 네. 너무 긴장을. 너무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잠 못 자고 이 대본을 봐도 안 헤어지는 막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샤워를 하다가 쿵 했는데 제가 몇 분 만에 깬지는 모르겠어요. 일어나니까 온몸이 물이 안 젖었는데 마치 물에 젖은 것처럼 식은땀이 쫙 나면서 풀리잖아요. 이 풀림과 동시에 이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은 딱 들었는데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본을 외울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버릇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손을 계속 뜯고 있더라고요. 손등 살들이 지금 멀리서 보셔도 알겠지만 다 부어있어요. 그렇네요. 네. 아이고, 아프시겠다. 지금도 그럼 이렇게 뜯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안 고쳐져요. 뭐를 새로운 작품을 하거나 대본을 외울 때는 이게 저도 모르게 그 정도로 좀
네. 떡을 많이 받았어. 네. 보통 우리가 꿈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은. 맞습니다. 네,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결국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나중엔 육사 선수로는 못 살아도 체육학과를 나와서 학교에 가서 체육 선생님으로서 지도자를 할 수 있고. 네, 지도자를 할 수 있고 이런 나름의 그 지석 씨 인생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배우로서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지석 씨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선택했다고 보기보다는 뭔가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캐스팅이 됐어. 배우의 길로 들어갔어. 근데 인정을 받기보다 맨날 혼이다. 그리고 연기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가 뭔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자꾸 NG가 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연기라는 거는 본인 내면에서는 흡족함과 자부심과 자긍심이 아직 뿌리를 못 내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석 씨한테 있어서 운동은 생존인 것 같아요. 생존인 것 같아요. 지석 씨는 근육이 아파야 생존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기 전까지는 운동선수로서 매번 기록이 조금씩 당겨지는 그 기록이 지석 씨 자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 이후에 기록 대신에 근육이 아파야지만 확인이 되는 본인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생존인 거죠. 근데 원래 뭐 인간은 태어나서 생존하는 것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석 씨의 가치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본인을 괴롭히는 막 아프게 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러는 게 서지석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쓰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 좀 안쓰러워요. 운동 중독 이거 고칠 수 있나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석 씨한테 있어서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예요. 네, 그래서 지석 씨한테 운동을 당장 그만두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마 못 받아들이시고 실천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권하는 거는 사랑하는 아내와 네, 오래오래 지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니 몸도 좀 건강해야 어디 여행도 다니고 걸어도 다녀요. 그렇죠. 네. 겉만 멀쩡하잖아요. 겉만 멀쩡하시네. 안으로 네. 속으로 다 썩었죠. 네. 그래서 운동 시간에 리밋을 걸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번 달에는 뭐 30분을 줄여본다. 그걸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또 30분을 줄여본다든가 이건 이제 예예요. 우리 지석 씨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리밋을 정해서 네. 아내와 같이 운동 말고 같이 하는 시간을 좀 내셔서 네, 두 분의 시간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당신 내만 몰라요
해석이 이번 무대에는 두 분 다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무슨 벽이 느껴져요. 완벽. 필터가 있어야 좀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다 하고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거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행사장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길래 임신하셨나 봐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랬더니 그게 임신이 한 게 아니라 배가 나온 거야. 그냥 배가 나왔던 건데 내가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그 첫 마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아이고. 옷가게를 갔어요. 안 이쁘더라도 아주 작은 소리로 아니면 속으로 아니면 나와서 매장을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일하시는 분이 이 옷 이쁘지 않아요? 근데 안 이뻐 옷이 내가 보기에. 그러면 안 이쁜데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약간 좀 필터가 좀 없으시긴 맞아요. 예.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방송국 PD님이 심할서 쓴 적도 있고 그래요. 심각하네요. 네. 아유, 이게 솔직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를. 뭐 말실수는 뭐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 살면서 많이 겪죠. 신유 씨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실수를 하나? 근데 좀 더 궁금하고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필터링 없이. 예, 이게 뭔가 필터를 한번 걸쳐서 나와야 하는데 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네. 싫으면 싫다고 다 표현하고 뭔가 가족에게는 오히려 더 좀 말 좀 조심하고 좀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거. 그 지금 남편들이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그 질문이죠. 여보, 나 어때? 오늘 좀 예쁜 것 같아?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뭐라고? 아니라고.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예쁘면 예쁘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남자네. 그러면 아내분이 좀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우 아니다. 서로 너도 별로야. 나도 별로야. 아 오빠도 별로야. 자기도 별로야. 계속 서로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타협을 하자. 이제 묻지 말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예쁘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격상. 윤지 그런지 씨 모르겠어요. 오늘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네? 네, 예쁘잖아요. 저는 어때요? 너무 귀여워요. 아주 솔직한 분이시네. 너무 귀여워요. 네. 솔직하시네. 그러면 아니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 인사치레라고 해야 되나 립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어요. 뭐예요? 네. 첫 번째는 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떠오르는 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바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아까 아유 임신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이게 보자마자 약간 나온 배를 보고 바로 이게 배가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결과를 예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 긴 생각을 안 하고 충동적으로 하면 이런 거 축하해 주려고 한 얘기인데 그렇죠. 의도는 좋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축하만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뭘 알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이렇게 평상시는 괜찮은데 화가 딱 나면 감정의 평정심을 잃고 욱하면서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반말을 하면 저도 모르게 왜 반말을 하세요? 이렇게 불친절하다거나 좀 이상하게 다가오면 저는 더 이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기죽지 않고 거기서 좀 참으면 될 걸. 왜 내가 거기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네. 그러시군요.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말실수를 해요. 네.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해당이 되네요. 네. 대개 이제 말실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걸 후에 풀어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경우거든요. 그걸 후에 풀어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경우거든요. 말실수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나빠지거나 오해를 받아버리면 그렇죠. 그 뒤에 그것을 수습하거나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반복되고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참았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좀 화가 나도 참았어야 하는데 참지 못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포커싱 키워드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딱 뽑았어요. 근데 이 포커싱 키워드는 뭐냐면 단어 중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줘야 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 이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 포커싱 키워드가 참는다 이거예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쓰세요. 참지 못해서 실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만은 내가 절대 못 참겠다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걸 한번 들어볼까요? 아, 못 참겠다요. 절대 못 참는 것들. 일적으로가 완벽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주면 그거가 너무 화가 나서 약간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거밖에 안 되냐, 뭐 못하냐. 그래, 그거밖에 네, 그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뭔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나를 케어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이 부족한 면을 당신들이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좀 내놨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매니저분이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이 5시인데 5시 1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매니저는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어요. 일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지금 한 15년 정도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만 저를 맞출 수 있어요. 아유, 그분 힘들겠다. 맞아요. 물론 유능하니까 잘 맞추지만.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더라고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안 본 사이에.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완벽하게 제대로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언제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몹시 좀 마음이 불편하고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예민하면 상대방의 실수에 경중과 관련이 없이 비슷한 강도로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하거나 다그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 스태프분들이 뭐 스타일리스트나 뭐 우리 회사 대표님이나 저랑 같이 이렇게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오랜 시간. 눈치를 보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뒤끝은 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딱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딱 끝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또 약간 저도 이게 약간 뼈골 때리는 얘기인데요. 뒤끝 없다고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을 수 있어요. 막 화를 내놓고 말을 막 해놓고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 상처받은 나는 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해 본다면 좀 생각을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나 뒤끝 없어요라고 하는 게.
중간이 이게 있으면 네. 참 좋은데 네. 이 중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통으로 그냥 휙 그냥 날아간 느낌이에요. 네. 네.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신유 씨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제가 생각지 않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배우자라고 합시다. 배우자가 강남에 아주 그 중심부에 가갖고 뭘 하여튼 머리를 해갖고 왔어. 근데 와이프가 나 예쁘지? 그거는 네. 예쁘단 말을 듣고 싶어서 그냥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남편이 보기엔 진짜 안 어울려. 네. 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전 머리가 더 예쁜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못하나? 아니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저 그 정도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안 예쁜데 예쁘다고 말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예쁜데 예쁘다고 말하는 거는 가식을 떠는 거고 상황을 정확하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고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솔직과 정직과 그 반대축에 있는 가식과 위선 이거의 중간에 있는 거는 사실 배려이거든요. 이거를 배려라고 생각 안 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가식을 떨고 위선이고 회색분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흑백 논리로 많이 대해요. 이 배려라는 이 키워드 이걸 언제나 잘 생각을 하고 이걸 많이 사용하시면 훨씬 좋죠. 근데 이 왜 본인이나 상대에게나 완벽이 왜 이렇게 중요하세요? 그 제가 어릴 때 축구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오래는 예, 그냥 저는 이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참 잘했어요. 유소년 대표도 하고 참 잘했는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1등이 아니면 안 되고 지면 안 되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내가 이 팀은 이겨야 되고 내가 쟤는 이겨야 되고 내가 쟤보다 달리기는 빨라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못하면 안 쓰여지니까. 예, 안 쓰여지니까. 왜 그만두셨어요? 못해서요. 좀 뭔가 방심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다들 잘한다고 하니까 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2~3배를 더 훈련을 하니까 제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점점 시합에 나가는 시간이 줄고 나중에는 아예 시합을 못 뛰게 되고 아예 이 후보 명단에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슬럼프에 확 빠지니까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한 번 또 겪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너무 그 행복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그게 이제 약간 표현을 바꿔보면 편안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어느 누구도 신유 씨를 안 괴롭히는데 편안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괴롭혀요. 네, 아무도 안 누가 괴롭히는 것 괴롭히는 같아요. 사람은 네네,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신유 씨가 편안해지려면 이 나의 마음의 편안함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걸로 찾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타인이 해주는 부분은 나랑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서포트하는 거에 아기가 딱 맞아져서 내가 완벽하게 100% 어떤 일을 해낸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여러 가지 태도나 행동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내가 불편해지면 화가 난다고요.
그럼 절대로 그렇게 되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춘희 씨가. 그 축구를 네. 결국 이제 그만두시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그만둔다는 그 이야기를 누가 하셨어요? 제가 했어요. 예. 그만둔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실망하시기보다는 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예.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덤덤하게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위로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사람마다 이제 마음의 아픔이나 또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대상한테 위로를 표현할 때 표현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네. 방식이. 그래서 어떤 게 꼭 정답이다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꼭 나쁘다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중요한 관계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뭔가 중요한 일을 좀 다루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위로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모님이 분명하게 지도를 해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내지는 위로를 해주기 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때 어릴 때 겪었던 그 청소년기에 겪었던 그 일이 뭔가 매듭이 안 젖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일이 지금 현재 삶에 영향을 좀 많이 준단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 성장하면서 실수도 많이 해요. 실패도 많이 하거든요. 이때 부모가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 다루어 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어린 시절에 실패에 대해서 부모가 아주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지도를 잘 해줘야지 이걸 잘 딛고 가요. 근데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없으면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마음의 찌꺼기 응어리들이 남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네네.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좀 어린 시절 좀 분위기는 어땠나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머니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네, 이게 우선 근데 또 저희 어머니도 노래를 또 하셨었고 저희 어머니가 그 나나이로스포랑 허니비 시스터즈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노래는 그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제 그 노래에 그게 아마 나나이로스포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3기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정훈이 선배님이 저희 어머니를 대장이라고 부르세요. 그 정도로 강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는 이제 악단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뒤에 이제 악단장님이 뭔가 좀 되게 막 강압적으로 했나 봐요. 그 저희 어머니 이제 멤버 저희 어머니가 가가지고 악보를 다 찢어서 던졌대요. 그 당시에. 네, 그냥 세다. 리허설 할 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 약간 그런 성격이셨대요. 네, 어머니도. 좀 이렇게 엄하고 좀 그런 편이셨어요?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조금만 뭔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면 바로 어머니는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저희 때는 사실 안 맞고 자란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호되게 딱 훈육을 하셨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뭔가 이제 지도를 할 때 체벌을 많이 하면 실제로 자녀는 좀 무서워요, 부모가. 아, 그럼요. 네. 그러면 가까이 안 있으려고 해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의논을 잘 안 해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미묘한 거는 사실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해 많이 배워요. 네. 그 경험을 많이 안 하면 청소년 때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미묘한 거는
약간 흑백 논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흑백 논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청소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년은 원래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주 두드러지고 이때는 흑백 논리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또 사춘기 청소년 때 부모하고도 또 약간 의견 충돌이 있게 되는 것도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냥 뭐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연결고리가 있네요. 이게. 이 중간은 회색 지대가 아니고 조화와 타협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경험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흑백 이분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신유 씨가 이 이분법적인 걸 깨고 나가려면 얼마나 다양한지를 더 많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은영 매직은요. 세상은 컬러풀, 인생은 원더풀입니다. 색깔을 보자면 뭐 수십 가지, 그것도 섞으면 수백 가지니까. 네, 세상은 컬러풀, 그래서 인생은 원더풀. 원더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